저는 민주당은 진보 정당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거 전략을 짤 때 네. 본진이 자신 있으면 네. 아닌 척하는 거예요. 네. 대선 경선 룰을 바꾸지 않으면 김문수 장관이 1등이에요.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현역 국회의원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냄새 맡고 이렇게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밤마다 저 대선 때문에 몰려다니긴 하지만 네. 결국에는 자기 총선 준비하는 아, 거니까. 그러네. 제가 보기엔 이건 본인들이 엮여 있지 않으면 이렇게 할 리가 없어요. 검찰이. 네. 윤석열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택도 없는 소리 그러질 않아요. 네. 뭐 책은 잘 팔린다고는 하는데 아. 얼마나 좋은 점수 받을지 모르겠어요. 그건 참 부럽습니다. 하필이면 대선 주자로서의 최대 약점은 윤석열과의 싱크로율이 너무 높다는 그렇죠. 거예요. 40대의 법무부 장관을 시켜준 사람이 윤석열인 거고 총선 공천을 놓고 살짝 그리고 비상계엄을 놓고 그렇죠. 한 번. 요 두 가지 정도의 차별점밖에는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99%가 너무 비슷해. 목적은 딱 하나야. 시간을 끌어야 되는 거 무조건. 시간도 끌고. 천천히 진행시키겠다는 목적 외에는 다른 건 다 포기한 것 같아. 네, 이번 시간은 정치용장 목요일의 인기 코너 정치용장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민시 우리 김용남 전 의장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용남입니다. 반갑습니다. 50 넘어 민주 투사된 네. 네. 그다음 유튜버죠, 유튜버. 오민유? 시장주의자. 시장주자. 아 이게 맨날 50 넘어 아, 그냥 민주까지 유튜버예요, 나왔는데. 유튜버. 네. 김용남, 용방불패 우리 유튜버. 정치용장 김용남 의장님 그리고 우리 장유성 기자님 예. 어서 오십시오. 저도 있어요. 최용경 기자가 붙여준 거. 뭐죠? 포레스트 윤석. 모든 네. 곳에 역사의 사방에 현장에 계속 늘 뛴다고. 장윤선 있다. 네. 예. 사방팔방. 어디에든 있다. 어제도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데 시장에 갔다가 어디 시장이요? 목만 아프고 왔어요. 시장? 강서구에 네.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데 강서구 구민들도 노량진 수산시장 가는데 강서구에 수산시장이 있어요. 아, 있어요. 강서구 구매 있죠. 시장. 네. 네. 아시네. 그 저울치기 한번 무슨 했다가 난리 역이죠, 난게 거기? 있었어요. 거기가 등촌이 아니고 가양역 쪽인가? 하여튼 있어요. 있어, 있어. 마곡. 마곡 쪽인가요? 네, 네, 네. 네. 거길 왜 가셨어요, 근데? 대선 앞두고 네. 저희가 사실은 정치인들 개헌 밤에 어떤 입장인지 뭐 느낌인지 어디 계셨는지 다 물어봤는데 네. 평범한 시민들 목소리는 전혀 못 들어본 것 같아서 네. 아. 발로 뛰어서 민심 르포를 써보겠다라는 그 야무진 오. 각오로 출발을 했는데 벌써 대선 너무 앞뒀어요. 거기를 저도 대선으로 네, 그렇군요. 모두가 다 마음속에 이미 다 대선이 대선으로.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오늘 거기를 신문 가셨어요? 보니까 다 대선이던데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민심이 어떻게 괜찮았습니까? 똑같더라고요. 똑같아요? 예, 그 밤에 정치인분들이나 시장 아, 상인들이나 많이 똑같이 놀라셨고. 잠 못 주무시고 아. 밤새시고 하나 딱 부탁하셨어요. 네. 다 필요 없고 빨리 이 내란을 끝내서 아. 제발 시민들이 돈 좀 쓰게 해줘라. 아. 너무 돈을 안 쓴다. 아니, 근데 그거는 정말 심각해요. 지금 네. 경기는 정말 최악이에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제가 가 있는데 시장이 텅텅 비었어요. 상인들 전부 유튜브 보고 계시고 아. 사람이 없어요. 막 흥정 네. 오후니까 뭐 맞아요. 흥정도 하고 뭐 깎아줘라 어쩌라 막 이런 소리가 들리고 또 아유 시간 없어요. 막 인터뷰를 어떻게 해요? 막 장사해야 돼요. 이래야 되거든요 원래. 네. 근데 다 기다려서 인터뷰하세요. 네. 근데 뭐 드셨어요? 안 드시고 그냥 오셨어요? 뭐안 주던데요? 아니 사 아니, 먹어야지. 사 먹어야죠. 아니 왜? 아니 근데 당연히. 그런 현장 루포하면 좋은 게 막 그 저 다방 커피 타서 주시거든요. 네. 근데 하여튼 네. 시민들의 목소리도 이제 듣고 네. 오셨고요. 자 그리고 우리 최은경 기자도 함께 이슈 네,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다 좀 마무리되긴 했는데 이재명 대표 이제 백분토론 했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중도 논란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몇몇 곳에서 인터뷰라든지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 계속 민주당은 중도 보수당이다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이거는 뭐 선거 전략으로 이해해야 돼요? 아니면 정말로 민주당은 원래 중도 보수라는 판단 자체가 맞는 겁니까? 지금 이 타이밍에 그런 얘기가 나온 건 일단은 선거 전략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개념적으로 맞느냐? 제가 보기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맞는 부분은 뭐고 틀린 부분은 뭐예요? 일단 우리가 흔히 보수 진보를 가르는 거를 원래는 어떤 경제 철학, 뭐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관련해서 나누는 게 원래의 취지였죠. 그런 의미에서 네. 그러면 지금 시대하고는 안 맞는데
원래는 뭐 마르크스나 이쪽으로 나가는 거를 진보라고 칭했다고 하면 네. 그럼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그 진보냐? 그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는 보수 정당이라고 보는 게 맞고 또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민주당도 진보 정당은 아닌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게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원래의 의미의 어떤 경제 철학에 기반한 보수 진보의 구분보다는 북한은 어떻게 볼 것이냐를 놓고 보수 진보로 칭했던 게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통용되지 않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네, 네. 그러면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이냐? 뭐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거가 저게 자위권의 일환이냐? 아니면 저 북한 핵은 언제든지 남한으로 날아올 수 있는 우리에게 생존에 대한 치명적인 위협이냐? 이걸 놓고 보수 진보를 사실상 가른 게 더 크단 말이에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그러면 민주당이 보수 정당이냐? 그건 그것도 좀 아니다. 갸우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원래 얘기예요. 이제 뭐 보수 네. 진보도 있고 좌우도 있는데 대략 이제 우리가 비슷하게 이제 쓰긴 하니까 예. 그렇게 따지면 원래 말씀하신 거는 경제적으로 보면 뭐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든지 큰 정부를 지향한다든지에 따라서 혹은 뭐 세금을 더 걷어서 분배를 더 하냐 아니면 성장을 더 우선할 거냐 뭐 이런 등등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좌우 혹은 뭐 진보 보수를 나누는데 그런 기준에서 볼 때는 민주당이 그렇게 진보나 좌로 보긴 좀 어려운 거죠. 저는 뭐 그렇다고 예,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저는 조금 우리가 길게 역사적 맥락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네. 생각해요. 그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그리고 해방이 됐잖아요. 네. 근데 해방이 된 다음에 어쨌든 우리가 주권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제 미군정이 들어오고 네. 45년에서 48년까지 미군정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분단이 지속되면서 이제 좌우로 갈려서 남쪽은 미국이, 북쪽은 소련이, 미소가 서로 갈등하고 있었고, 그리고 나서 1950년 한국 전쟁이 터지고, 그리고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 되고,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둘러싸고 이제 진보 보수가 나뉘고. 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군사 독재가 또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쭉 보면. 국민의힘은 사실은 산업화의 후예다. 네. 박정희,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뭐 이렇게 김영삼 이렇게 이어지는. 그리고 민주당의 경우에는 민주화의 후예다. 네.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뭐 문재인 이렇게 오는 맥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산업화와 민주화가 양쪽 날개로 새는 좌우에 날개로 난다처럼 양쪽 날개로 네. 난다. 이러면서 이제 협력적 관계를 가지면 좋은데 늘 갈등의 관계를 가지고 싸워왔던 것이고 네. 그 사이에서 민주당이 그러면 진보 정당으로서의 모든 진보 의제를 가지고 네. 적극적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였냐? 그건 또 아니죠. 딱히 그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이를테면 제일 큰 게 뭐 노란봉투법,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슈가 됐다. 아니 세상의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혁명 정부가 들어섰는데 노란봉투법도 못하고 차별금지법도 못해? 그러면 이 당은 민주진보가 아닌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지지자들 안에 이제 네. 뭐 문제제기나 갈등 이런 것들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 DJ도 우리는 중도 우파 정당이라고 했었어요. DJP 연합할 때. 그 정성호 의원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저 이해찬 대표도 2018년 저하고 인터뷰하실 때 우리는 사실 중도 보수 정당이에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워낙 국민의힘이 너무 막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완전히 극우로 가버렸기 때문에 합리적인 보수, 객관적인 보수, 나는 보수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라는 안 되지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갈 길을 잃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는 선거 전략도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보수부터 중도 그리고 진보까지 포괄하는 아우르겠다. 그런 정부 혹은 뭐 그런 대선 캐치플레이즈를 걸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저는 민주당은 진보 정당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진보 정당은 아닌 것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제가 몇몇 의원들한테 오늘 물어봤어요. 민주당은 뭡니까? 우리는 중도 리버럴. 네? 갑자기 영어 등장이요? 영어 등장. 중도 리버럴? 리버럴 자유주의? 자유주의 정당이다. 뭐 이런 얘기 하죠. 근데 원래 선거 전략을 짤 때 그 네. 본진이 자신 있으면 네.
아닌 척하는 거예요. 아하. 어차피 거기는 이제 우리 표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어차피 네. 굳은자. 이른바 그렇죠. 집토끼다. 예. 그 대표적인 게 2012년 대선 때 당시 박근혜 후보예요. 경제민주화. 그렇죠. 경제민주화. 네. 아니 그리고 뭐 기초연금 예. 막 질렀잖아요. 그랬죠. 네. 그 왜냐면 누가 봐도 아, 박근혜는 박정희 대통령 딸인데 네. 이른바 뭐 흔히 나는 보수야 하는 분들이 안 찍겠냐고. 그렇죠. 죽으나 사나 찍는 거지. 그러니까 상대 진영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이라도 뺏어와야 선거를 이기니까. 네. 사실은 그 전략이 성공했죠 그때. 네, 네, 네. 그렇죠. 그때 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네. 산무일반 이런 거 박근혜 후보가 얘기했을 때 산무일반? 그때 뭐였죠, 그게? 뭐였냐면은 뭐 네. 무상급식, 무상급식 뭐 같은 거? 무상복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예, 이제 예, 그런 예. 거하고 반값 등록금 그게 이슈였었거든요. 네. 그런 거 한다고 했을 때 진보지 기자들이 아, 끝났다 아.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왜 본진이 자신 자신 있으니까. 네. 그럼 이거는 약간 뭐 커밍아웃이나 청기 누설이 아니라 확실한 대선 전략이다.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근데 전략이라고 봅니다. 저는 한 가지는 좀 이런 면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정책은 기본 기본이잖아요. 사회예요. 네. 기본이 갖춰줘야 돼. 네. 일을 안 해도 기본 소득이 있어야 된다. 이건 굉장히 진보적인 네. 정책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북유럽에서도 논란이 많아요. 그런데 네. 이제 핀란드 같은 나라는 하는 거고 안 그런 나라들 뭐 문제 있어서 뭐 갈등하고 이런 데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지금 이게 토대가 돼 있냐. 라는 얘기도 있지만 실제로 이 기본 사회는 가야 되는 복지 지향이 아니냐라고 이제 진보 진영에서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이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정리할 건지 이런 게 좀 헷갈리는 네. 거죠. 그 선거법 미심에 대해서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이제 말을 어쨌든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네. 2심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대선에 당선이 되면 문제를 삼지 못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정도, 뭐 주류의 시각이다 정도로 아마 얘기를 뭐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진행 중인 기존 재판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대통령 당선이 되면 이제 이런 질문에는 당연히 이제 당선이 되면 재판은 정지된다는 것이 다수설인 걸로 네.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법조인으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맞아요? 그거는 해석의 문제죠. 우리 누가 해석해야 헌법에는 되나요? 뭐 헌법학자나 법조인들이 해석하는 거죠. 근데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명백히 규정이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내란과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기소는 안 돼요. 근데 그럼 불소추 특권을 규정해 놓은 취지가 뭐냐?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은 적어도 형사상의 문제로는 시간이나 노력을 뺏기지 말고 네.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리고 대통령이 뭐 재판 받으러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주자는 게 정신이라면 대통령에 당선돼서 취임하는 순간부터 진행 중이던 재판? 형사 재판은 정지된다고 해석하는 게 저도 그게 맞다고 봐요. 단 네. 사실심의 경우에 아, 1심과 2심은 사실심이죠. 그거는 형사 재판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을 해야 돼요. 법정에 출석해야 재판 진행이 됩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궐석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법정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민사상 소재기는 얼마든지 대통령을 상대로 할 수 있어요. 민사소송은 당할 수 있어요. 재판도 진행돼요. 그 경우에. 왜냐? 민사소송은 본인이 안 나가도 돼요. 대리인이 나가면 되거든요. 네. 형사재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법정에 나가는 상황을 막아주기 위해서 불소추 특권을 규정했다고 보는데 사실심은 그 얘기가 맞는데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이란 말이에요. 네.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일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안 나가요. 아. 대법원은. 네. 그냥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요? 그건 나갈 아니- 일이 없어요. 아니, 심리를 나갈 안 일이 해. 없죠. 재판을 진행 안 합니다. 응계법정에서 안 하는데 아 대법원은. 네. 아. 서류만 보고 이제 판단을 네. 해서 알려줍니다. 그냥. 그냥 선고 날짜 잡고 대법관들이 법정에서 선고문을 낭독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 물론 대법관들 간의 평의도 하고 또 재판 연구관들이 뭐 이래저래 보고도 오고 내부적인 예, 절차는 예, 예. 있습니다만 예. 피고인이 법정에 나갈 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우리 헌법에 규정한 정신에 비추어서 대통령은 형사재판은 진행되던 게 정지되는 게 맞다. 하지만 사실심까지다. 법정에 출석할 일이 없는 대법원에서의 상고심, 법률심은 그냥 진행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 해석입니다. 진행하면 된다는 말씀은 대법원에서 선고가 있을 나고 수도 있다.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선고에 따라서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고요. 원래는 거기까지는 우리 헌법의 아버지들이 생각 안 했을 네. 거예요. 그런 상황까지는 사실은. 아 그래요. 이거는 가봐야 알 수 있는 거라서 지금 우리가 이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겠습니다. 답을 내릴 수는 그렇죠. 이거는 없어요. 네. 결론은 안 나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해석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그게 맞지 않나? 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 얘기는 요 정도 네. 하고요. 또 한 명의 그 대선 후보로 국민의힘 쪽 대선 후보로 요즘에 몸을 자꾸 풀고 있는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지금 이제 책 전 쓰고 대표. 네. 이제 등판할 것 같은데 책이 아주 독특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책 쓰고 북토크를 한다고 콘서트를 한다고 했는데요. 이 저서에 제일 먼저 딱 여러 사람들이 확인을 하는 것이 저자 이력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한동훈의 선택 국민이 먼저입니다를 딱 열어보면 제일 중요한 이력은 뭐겠어요? 검사잖아요. 이분 21년 동안 검사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쏙 뺐다. 그게 지금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검사 이력이 20몇 년 막 네, 21년 검사를 했는데, 텐데. 네, 그리고 사실 검사 말고는 다른 직업을 가져본 적도 없어요, 이분은. 법무부 장관 잠깐. 아니 그래서 네. 그 뭐지 군 법무관 한 거. 네.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으로 맞습니다. 바로 건너뛰고.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네, 국민 법무부 그냥 장관. 예, 법무관 네. 그다음에 이제 바로 국민의힘 당 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을 네. 지냈다 이렇게 넘어오고 그에 앞서 법무부 장관으로 일했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그 저 국회의원들 출마 앞두고 출판 기념회 하잖아요. 네. 네, 고용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할 거 아닙니까? 다음에 또 검사를 뽑겠냐? 국민들이 그렇게 바보는 아니다. 또 검사를 찍을 리는 없어 하니까 그 이력을 뺀 거죠. 네. 근데 평생 한 거라고는 검사밖에 없네. 그뺄 그러니까 수가 있나? 이게 모양이 좀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저는 차라리 뭐 만약에 책을 낸다고 했다, 뭐 네, 그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네.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이 그 투표할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관전 포인트 또는 내가 표를 줄까 말까 결심하는데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자냐 아니냐. 전 이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민주주의자. 윤석열을 봤기 때문에 이런 사람 함부로 뽑았다가 전 국민이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는 뭐 무슨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런 걸 강조해서 썼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좀 그래 보이죠. 네. 일종의 신분 세탁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일종의 세탁. 신분 세탁이에요. 돼요 이게? 잘 안 되죠. 네. 뭐 검사 20년 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아니 그러니까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대선을 준비한다고 봐야 되니까 대선 주자로서의 최대의 약점은 윤석열과의 싱크로율이 너무 높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 이 커리어가 너무 겹쳐요. 그리고 실제로 검찰에 있을 때 뭐 계속 붙어 다녔던 게 맞고 그렇죠. 그리고 뭐 법무부 장관도 그 누가 시켜줬어요. 사실은 40대에 법무부 장관을 시켜준 사람이 윤석열인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총선 공천을 놓고 살짝 그리고 비상계엄을 놓고 그렇죠. 한번 요 두 가지 정도의 차별점밖에는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99%가 너무 비슷해. 그리고 둘이 검찰에 같이 있을 때도 일도 같이 했고 뭐 사실 무리한 억지도 같이 잘 부렸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공동지갑. 박근혜 최순실은 경제 공동지갑이다. 공동체였다. 경제 공동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받은 거 그냥 이 사람으로 이 사람이 받은 거하고 똑같다고 치자. 예.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저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똑같이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차별화를 시키는 게 관건인데 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공동지갑은 부부가 더 확실한 건데. 그렇죠. 거기야말로 진짜 예, 공감하는 거기야말로 거고. 진짜 공동지갑인데. 그러니까 예. 일종의 그 높은 싱크로율을 조금이라도 떨어뜨리기 위한
일종의 네. 신분 세탁, 경력 세탁인데 잘 안 될 거죠. 이게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봤으면 이렇게 제가 코치는 안 해줬을 텐데 예를 들면 요즘 저자 속에 예전처럼 그렇게 뭐 어디 학교 졸업하고 무슨 일 이거 안 쓰는 경우도 많거든요. 아, 그건 맞아요. 올드 스타일이죠.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차라리 그냥 뭐 한동훈은 뭐에 호기심이 많고 아. 또 어떤 걸 좋아하고 아니면 뭐 뭐에 호기심이 네, 많고. 자유주의적인 뭐 입장을 많이 추구하는 그런 사람 차라리 이런 소개를 차라리. 썼으면 네. 굳이 뭐 그렇지 뭐 논란이 안 생기죠. 검사를 했네 안 해 이런 거 안 써도 되잖아. 네. 맞습니다. 참 바보 같습니다. 아. 제목도 뭐야 이게 네. 국민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얼마나 네. 이거 저 구태 제목을 하려면 그래도 시대 유감 정도는 아, 돼야 한다고 그렇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시대유감 정도 나왔어야죠. 아 저도 기적의 그 초등 신문 쓸 때 아, 네. 저자 소개에 뭐라고 했냐면 국밥을 제일 좋아한다.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다. 지금은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하고 있다. 오, 저자 소개 그렇구나. 심플합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죠. 그리고 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인지도는 대통령급이잖아요. 그럼요. 한동훈 네. 모르는 사람이 뭐 맞아. 얼마나 맞아. 되겠어요. 서울대 나오면 뭐 알았어. 굳이 그런 경력을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인지도가 네. 그렇게 높은 사람의 경우에는 맞아요. 네. 자기가 뭐 했고 이거 안 써도 안 돼. 써도 돼. 그냥 맞아요. 검색하면 다 나와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자 소개 동료 시민과 함께합니다. 그렇지. 이 정도 딱 그렇지. 쓰면 그렇지. 아니 아니, 최윤경 기자는 아이. 좀 썼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안 쓴 것 같은데요. 저요? 지금 아 보니까. 저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저는 사람들이 저를 몰랐으면 좋겠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그것도 오케이입니다. 네. 저 같으면 저는 뭐 네. 어, 오미시 쓰시면 되지 뭐. 독재는 정말 싫어합니다. 뭐 독재에 대해서는 그렇지. 알레르기적인 아유, 반응, 왜요? 알러지 반응이 있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유튜버입니다. 시작할 수도 전직은 검사입니다. 이렇게 쓰면서 네, 하여튼 아니, 근데- 실망스럽다. 예,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사실 늘 이제 원팀으로 다니다가 예. 권력 투쟁하다가 삐끗한 거잖아요. 총선 때는 공천 누구 어디 꽂을 거니 지금 뭐 계속 명태균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네. 이거 내가 막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그러니까 그런 거라든가 뭐 계엄도 마찬가지고 네. 결과적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하면 스토리텔링이 잘 안 되는 측면도 있을 거예요. 뭐 용기 있게 무슨 사건을 수사했다라고 할 때 등장인물 그때 상관 누구야? 네, 그건 그쵸. 윤석열이야. 딱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이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배은망덕이다. 누구 덕에 젊은 나이에 법무부 장관이 되고 뭐 이렇게 했는 줄 아느냐. 뭐 그 때문에 상당한 갈등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책은 잘 팔린다고는 하는데 아. 얼마나 좋은 점수 받을지 모르겠어요. 그건 참 부럽습니다. 하필이면 저하고 책값이 똑같아요. 22,000원. 아, 많이 뭐야. 불었습니다. 와. 너무 야, 비쌉니다. 너무 비싼 거 지금. 아니에요? 예. 22,000원? 근데 이제 지금 차별화 포인트가 거의 없다고 하셨잖아요. 윤석열과 한동훈의 싱크로율이 너무 높다. 네. 그 중에 차별할 수 있는 건 계엄 때 태도 정도다라고 하셨는데 기가 막히게 이제 그걸로 책이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 책 네. 내용이 좀 계엄 나오고 때, 있어요. 예, 그러니까 두 파트로 나뉘는데 네. 뒤에 거는 이제 본인의 정치적 이제 뭐뭐 소신? 야망과 아니, 소신과 가능성 이런 네. 것들이고 앞에서는 계엄 당시 이야기들을 좀 담았다. 뭐 이렇게 좀 새롭게 담길 만한 아니면 정말 와 진짜 그랬어? 뭐 이런 내용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런 거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까? 별건 없을래나?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사실은 알려지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네네. 12월 4일 날 면담을 했을 때 네. 아, 무슨 얘기 했는지. 나 왜 체포하려고 하냐. 아. 처음에는 그 언론에 보도된 거는 아니 그걸 만약에 체포하려고 했다면 포고령 위반 때문일 거다라고 얘기를 나눈 것만 알려졌는데 체포 지시 안 했다. 네. 그리고 그 체포하려면 방첩사를 동원했을 텐데 이번에 계엄에 방첩사 동원 안 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네, 윤 거잖아요. 대통령이 그랬다는 근데 거죠. 방첩사가 동원된 게 사실이잖아. 네. 여인영하고도 통화했잖아요. 네, 그게 사실은 그런 게 윤석열 어법인데 음. 그런 사실은 이번에 처음 알려진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가장 네. 뉴스입니다. 수사기관에 방첩- 핸드폰 안 뺏기는 법, 뭐 아니면 저 비번 거는 법, 뭐 이런 거 좀 아. 팁으로 압수수색 넣어달라고. 피하는 법. 압수수색 네, 피하는 피하는 법. 아니면- 별책 부록으로 따로 하나 드립니다. 네. 책 속의 책 그런 거 네. 있잖아요. 비번 27자를 어떻게 하면 안 하면 잊어버릴 수 기억하는 있는지 법. 네. 네. 기억하는 그런 거. 법 이런 거. 네, 이제 조롱 그만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러다 소송당해요. 네, 맞아. 조심해야 네.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도 또 좌표 찍힐라. 아,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만 해서 좀 못했는데 그 김문수. 네, 요거는 네. 영상을 봐야 돼요. 아 그래요. 네, 나경원 의원이 주최한 이제 그 노동개혁 대토론회에 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왔습니다. 야, 김문수 장관 이렇게 환영받는 제가 봤을 게, 때 예. 인생의 다 두 번째 이제 지금 빛을 받는 순간인 것 같아요. 얼굴이 확 폈어요. 이건 한번 아, 보셔야 그래요? 되니까. 네. 네, 한번 영상 볼까요? 보겠습니다. 토론 주제가 중요해서 오신 거 맞으시죠? 네. 그다음 또 하나는 역시 저 1등이신 분이 오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노동개혁하면 파이팅 한번 해주십시오. 노동개혁! 무슨 확장성을 말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대한민국의 가장 밑바닥 청계천에 재단 보조, 미싱 보조, 그 다림질하는 보조로부터 출발해서 공장에서 7년 이상 공장 생활을 하고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제가 감옥만 2년 6개월 2번 감옥을 갔다 왔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기분 좋게 얘기는 했습니다. 약간 서운하긴 했던 것 같아. 토론 주제 중요해서 오신 거 맞으시죠? 이렇게 물어본 게 김문수 보러 오셨죠? 이 질문이랑 약간 좀 겹쳐서 보이는 것 같아서. 오세훈 시장 네. 때보단 더 온 거잖아요. 요거는 10명 더 왔어요. 명단을 10명. 봐야 됩니다. 아, 명단 또 네, 준비했죠? 명단 한번 띄워주시고. 네. 네. 요거 좀 글씨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좀 네. 소개해 주시면. 이제 오세훈 시장 때보다 지금 더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세훈 시장 토론회에만 간 의원은 16명. 그리고 여기 어제 그 토론회만 간 의원은 26명. 네. 이고요. 그리고 이제 모두 다 토론에 참석한 사람은 32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 있으면 대략 이제 어디에 우리가 뜻을 같이 하고 줄을 섰는지를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둘 토론에 모두 불참한 사람도 34명 있어요. 대부분은 이제 뭐 친한계 뭐 정도로 이제 꼽히는 아니 분들입니다. 친윤계가 양쪽 모두 불참이 맞네요. 친윤계는 아, 양쪽 다 안 찐윤들이 갔네. 맞아요, 찐윤들은. 맞아요. 찐윤들은 양쪽 다 안 간 상황입니다. 왜냐면 왜냐면 지금 대선 찐들은 얘기- 인정할 수 그렇죠. 없기 그렇게 때문에. 해. 네. 네, 그래서 일단 김문수 장관에게 현재는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수가 좀 많이 얼굴 좀 들이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뭐 역시 현재의 지지율 같은 거를 반영하는 뭐 그 정도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까? 아니면 우선 예 대선 경선 룰을 바꾸지 않으면 김문수 장관이 1등이에요. 룰을 안 바꾸면 5대5 기존의 룰을 바꾸지 않으면 네. 1등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일 많은 의원들이 간 거죠. 룰 안 바꾸면 이긴다는 거는 거의 확실해요. 아니 상황 변화야 뭐 네,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판세로 보면 네. 룰을 누군가 당 지도부가 바꿔주지 않으면 김문수 장관이 1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매우 높아요. 어, 지금 상황으로는. 네. 그러니까 당의 절대적 지지를 받아서 일단 당원 투표에서 1등 나올 거고 그리고 여론조사도 이른바 역선택 방지 조항을 집어넣어서 여론조사를 돌리면 네. 결국엔 국민의힘 지지층 플러스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하는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건데 그러면 당원 투표에서의 그 승기가 그거로 안 꺾일 거예요. 근데 여론조사에서 네네. 많이 벌어져야 뒤집힐 수가 있는데 근데 당원 오야 뭐 그럴 수 있지만 일반 국민 오는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 우호적일까요? 저는 아니, 아닐 아니, 것 근데 같은데. 역선택 방지 조항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 네. 빠지잖아요. 다 빠지면 어. 사실상의 당원이나 지지자들만 지지자들만 그렇죠. 당선에 투표를 할 할수 것이다 이렇게 있으니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김문수 만약에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김문수 장관에게 또 잘 보여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좀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거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현역 국회의원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냄새 맡고 이렇게 많이 가는 거죠. 본선 경쟁력은 좀 많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 현역 의원들은 그런 거 상관없어요. 일단 대선 후보만 되면 그러면 이게 참 안 좋은 패턴이긴 한데 예. 대선 후보가 되면 대선에서 떨어져도 예. 당권을 잡는 게 최근에 어떤 트렌드예요. 유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2017년 뉴 대선 노멀이에요, 때도 그렇고 이거는 그때 그냥. 대선 떨어지고 홍준표 당 대표로 당권 잡았고 뭐 지방선거 폭망해갖고 네. 중도 사퇴는 했습니다만 지금 민주당도 역시 마찬가지고 예. 이게 최신의 뭐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트렌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대선에서 본선 후보가 우리 당 후보가 지더라도 그거보다는 자기 선거하고 훨씬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당권을 잡을 사람이 이 사람이 확률이 제일 높은 거예요. 그렇겠네요.
계산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네. 그러니까 밤마다 저 대선 때문에 몰려다니긴 하지만 네. 결국에는 자기 총선 준비하는 아, 거니까. 그러네. 아, 대선은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중요한 건 내선거인데 네. 내선거의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은 당권을 쥔 당대표일 거고 그 사람이 누구냐는 아무리 봐도 김문수 같다. 아니 대선에 후보가 되는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당권 쥐는 거는 그러니까, 어렵지 예. 않거든요. 아, 그렇게 간다 이거죠. 근데 저는 국민의힘이 그렇게 얄팍한 생각을 한다면 예. 대한민국 정치 정상화는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명실상부하게 그 극우 정당이 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 108명의 극우 정당이 생기는 거고 네. 여기에 동의하지 않은 분들은 이 당에서 같이 하기가 어려운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약간 정계 개편 같은 것도 일어날 수도 근데 있을까요? 뭐 늘 큰 선거가 끝나면 정계 네. 개편은 있기는 해요. 근데 네. 이번에 얼마나 그렇게 될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대권 당권 분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당내 민주화 비명계에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지금 당권 준비하는 사람들 꽤 많거든요. 네. 민주당에도. 그런데 아마도 이재명 대표가 당권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라는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대권을로 가는데도 네, 뭐 관리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도.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 당권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당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대표하고 노선과 생각과 그걸 같이 하는 사람이 예, 철학을 같이 하는 분이 당 대표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원내 대표도 사실은 그런 거였잖아요. 네. 박찬대 원내 대표 사실 민주당에서 원내 대표 경선 없이 한 명 놓고 찬반 투표한 거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아, 그때 처음이에요. 축풍 낙엽처럼 딱딱딱딱 예, 적어 예, 전에 다 적어도 큰 정당에서는 그랬던 적이 없어요. 없죠. 예, 특히 원내대표 선거가 제일 치열합니다. 왜냐하면 반장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장이 열리면 다 출마를 해요. 어쨌든 다음에 또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선될 때는 처음 봤어요. 여하간. 근데 아마 모르겠어요. 그러진 않겠지만 워낙 네. 준비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진 않겠지만 당 대표도 왜냐하면 그 민주당은 당원들이 직접 투표로 결정을 하니까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정계 개편은 사실은 총선을 앞두고 이루어지는 거지 총선이 멀리 있으면 그 에너지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대선 치르고 나도 뭐 분당이나 뭐 정계 개편 이런 거는 네. 없을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야 대선 후보들 네.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그리고 JTBC가 단독으로 또 보도한 게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김용현 오랜만에 듣는 이름인가요? 전 국방부 장관. 네.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에서 14차례 이제 조사를 받은 진술 내용을 통으로 JTBC가 확보를 했습니다. 어떻게 확보하는 거예요, 도대체?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훌륭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 4차 변론 때 김용현 장관이 출석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거의 현장에서 실시간 말 맞추기가 그날 있었잖아요. 예예예 들어보니까 많이 생각나는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뭐 납니다. 이랬잖아요. 근데 그 전 타이밍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대통령과 직접 얘기하기 전에 진짜 김용현 님이 혼자 가가지고 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진술 오염이 안 된 그 그때 상태에서 검찰에 스스로 가서 막 조사받은 거. 그렇죠. 저 예. 출석합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네네. 그냥 가서 조사받은 건가? 이건 김용현이 본 내란이겠죠. 이것은. 근데 그 당시 진술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 이야기를 정면으로 이제 반박하는 진술들이 여기 어떤 있습니다. 진술들을? 그러니까 이제 계엄 해제 결의가 예. 국회에서 있고 난 다음에 1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자기가 대통령에게 이제 군 철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걸 건의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냥 그 결의하고 나서 바로 대통령이 야 해제 이렇게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 그랬다고 계속 주장해 왔죠. 그러니까 예? 나는 계엄이 해제 요구 결의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장관이랑 계엄사령관을 불러서 철수를 지시했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말해 왔는데 네.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들이 지금까지 다른 그 지시받은 사람들의 진술로 밝혀졌고 거기에 이제 김용현 전 장관 진술이 이제 쐐기를 박는 네. 그런 네. 상황인 거죠. 네. 그 곽종근 사령관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서도 직접 철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판단해서 12월 4일 01시 1분에 그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돼서 자신이 이제 김원태 단장한테 얘기해서 철수 지시를 내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 윤이라는 사람이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월드에 살고 있는 것 같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다. 아. 그런데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 활용점정을 김용현 장관이 이미 찍어두었다. 네, 검찰 진술에서 네. 제가 보기엔 뭐 정식으로 건의한 것 같지도 않아요. 네. 둘이 이게 잘 안 이러면 풀렸는데 좋을까. 어떡하죠? 이게 그 미처 의원들을 끄집어내기도 전에 해제 결의가 됐으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군대를 일단은 국회에서는 빼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했겠지.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승질을 냈죠. 그래서 내가 1,000명, 2,000명 늘었다고 그러니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그러니까 건의를 해서 받아들여졌으면 명확하게 철수 지시가 내려왔겠죠. 안 네. 내려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군대 지금 뭐 빼야 되나 어째야 되나 이런 얘기를 나눈 걸 갖고 김영현 본인 전 유리하게. 장관은 본인 입장에서 내가 건의했다라고 얘기를 다- 하는 거고 다 자기 다들 살려고. 다 자기 살려고 거짓말 하는 거죠. 머리 이렇게 긁으면서 이거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리고 조지호 청장한테 네. 그랬다는 거잖아요. 덕분에 빨리 끝났어. 그건 네, 뼈 있는 뼈 말이죠. 있는 말로 들렸다. 덕분에 빨리 끝났다. 예, 6번이나 전화해서 닥달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얘네 대충 하더라. 덕분에 빨리 끝났어. 이렇게. 예, 그날 그 12월 4일 01시 06분부터 해서 5분 40초 동안 실제로 국회에 암전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하 전기를 1층 지하 거기요? 1층 전기를 네. 끊어버렸잖아요. 당시에 현장에 있던 이제 국회 공무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갑자기 불이 깜빡깜빡하면서 꺼져서 이거 무슨 일이지 했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불이 켜지긴 했지만 네. 그때 진짜 전기를 끄는 상태에서 그게 지속됐는데 본인이 거기 있었다면 너무 무섭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때 저도 국회 로텐더홀에 있었고 네. 당시에 만약에 이제 막 국회 공무원들이 가서 당신들 지금 이거 저 계엄 해제 요구안 통과됐으니까 철수해라. 여기 있는 거 불법이다라고 끊임없이 국회 공무원들이 가서 계엄군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김원태 단장이 잠깐만요. 그러고 가서 확인한다고 전화 통화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가서 그 곽종근 사령관하고 통화했겠죠. 이거 국회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나가라고 하는데 이거 나가도 됩니까?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야 이거 통과됐으니까 나가야 될 것 같다 하고 나간 거지. 네. 무슨 윤희 지시를 해서 그럼요. 뭐 김용현이 뭘 해서 절대 아니다. 네, 그러니까 네, 네. 현장에서 상황이 종합돼서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간 거지 위에서 지시해서 야 철수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국회 병력 투입한 이유도 질서 유지가 목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그것도 아닌 걸로 네. 보여지는 거죠? 검찰 진술할 때는 그 목적으로 지시를 내린 적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자, 김용현 장관의 셀프 출석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 어디 출석이요? 셀프 출석. 검찰에 아, 김용현 셀프 장관이 출석. 전화했던 그날, 네. 아니, 출석했던 그날, 12월 8일 새벽 1시 30분에 이게 알려졌는데 그때 네. 출석을 했는데 아무도 부르지 않았는데 혼자 그냥 검찰로 걸어 들어간 거잖아요. 12월 8일 새벽 1시 반. 네, 물론 이제 그 사전 상황을 보니까 검찰에서 전화를 한 것은 맞다. 이건데 그때 당시 상황 그래픽을 한번 주시면 12월 6일 저녁에 검찰에서 김용현 전 장관 아내 명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해서 나와라. 일로 와라. 그래서 김용현 전 장관이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검찰에 전화를 해서 대통령과 통화해보고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로 김용현 윤석열 간 통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출석해도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민정수석과 협의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또 김용현, 김주현 민정수석 간 통화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검찰 특수본에 자진 출석을 했다. 이게 그 당시의 흐름입니다. 검찰이 먼저 김용현 장관에게 전화, 그다음에 김용현 장관이 대통령한테 전화. 그래서 민정수석이랑 한번 얘기해봐. 민정수석이 검찰을 어쨌든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렇죠. 사람이죠 원래. 네, 그래서 제일 사정기관을 네. 관장한다라고 뭐 봐야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그렇지 않- 운영되어 왔죠. 요렇게 자진해서 나간 게 그때 당시에는 뭐 저거 척추봉 하나 보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아니면 저기 검찰이야말로 안 가 아니냐 안전가옥인 것 같아서 걸로 간 것 같다 등등 여러 분석이 있었는데 요 정도까지 상황 나온 걸로 볼 때는 뭘로 좀 보십니까 우리 기자님은? 아니 저는 이거 완벽하게 짰네. 짰다. 짰어. 짰어.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등장하지 않았던 김주현 민정수석이 새로 등장을 한 거고요. 예.
마치 본인은 이 계엄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입국닷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서서히 하나씩 마각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주현 수석도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대통령 윤석열도 뭐 그거 협의해봐. 아니 자기들 출석하고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 법률적으로 검토해 이거의 주체로 민정수석을 생각한 거잖아요. 네. 뭐 개인 변호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민정수석 김주현은 어떤 조언을 한 건지, 왜 검찰로 가라고 한 건지, 그리고 검찰에서 무슨 조사를 받은 건지. 네. 그러면 검찰 특히 그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번 비상계엄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깨끗한 손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 이래서 특검이 필요한 겁니다. 네, 네, 지금 네. 비어 있는 구멍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특히 대통령실 그리고 검찰, 국정원 이런 데 비어 있잖아요. 네. 지금 드러나 있는 조태영 원장 정도지 나머지는 거의 내용도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방위적인 수사 확대가 필요한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니, 저는 뭐 아주 자연스러워요 스토리가. 아 그래요? 네. 이상할 게 없다. 물 흐르듯이 가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당연하죠. 왜냐하면 검찰에서 출석 요구를 하죠. 왜냐하면 그때 상황은 검찰, 경찰, 공수처가 서로 맞아. 수사의 주도권을 맞아요. 쥐기 위해서 경쟁할 때고 키맨은 김용현이에요. 맞아요. 누가 먼저 김용현의 신병을 맞습니다. 확보하느냐가 수사의 주도권을 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출석 요구를 했을 거고, 그러면 김용현 입장에서 혼자 여기 나갈까? 뭐 경찰에 출석할까? 혼자 결정해? 수기하고 의논을 해야지 당연히. 그 당연히 전화해서 물어봤을 거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라고 물어봤을 거고, 당연히 그 민정수석하고 상의해라.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이건 스토리가. 저는 뭐 이렇게 안 흘러갔다면 그게 이상한 거지 오히려. 김용인이 독단적으로 내가 대통령이나 누구하고의 의논 한마디 없이 에이씨 나 검찰에 나가서 조사 받아야지 스스로 결심하고 혼자 나갔다? 그게 부자연스럽죠 오히려. 아니, 너무 김주현 자연스럽다. 수석이 이 그 내란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는 김용현 장관의 출석과 관련해서 대통령과 전화 통화하거나 그런 얘기를 한 일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누구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그러니까.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그거는 그렇게 흘러갈 수가 있나? 라는 의문이 들어요. 갸우뚱이야 그 얘기는. 근데 자연스럽질 못해. 일반 회사라면 너무 자연스럽죠. 예. 팀장하고 상의한 거잖아요. 아, 너무나 어디로 자연스러운 갈지. 일이다. 아니 그때 진짜 생각해 보니까 그때 막 새 수사기관들이 서로 얘기는 하는데 뭐 검찰은 뭐 이런 수사 안 되니까 자격이 없고 등등등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던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하네요. 그때 김용현 장관 핵심 키맨이 어디로 가느냐가 매우 중요했는데 상의하고 검찰로 잘 가셨다. 아니 그러니까 네. 그 당연한 게 예를 들어서 영업 담당하는 이사가 회사와의 뭐 업무 관행상 리베이트를 쫙 뿌리다가 걸려서 검찰에서 나오래. 그러면 대표한테 상의할 거 아니에요. 검찰에서 나오려는데. 그러면 대표가 할 수 있는 얘기 뭐야? 야, 그 법무실장하고 얘기해봐. 법무팀하고 얘기해서 해. 당연한 거지. 네, 알겠습니다. 이거 뭐 너무나 자연스러운 네. 흐름이니까 뭐 확인만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용장 우리 장윤성 기자님 그리고 김용남 오민시님 두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일정들 또 있으시죠? 네. 네 부럽습니다. 이거 하나 먹고 갈까요? 아 그게 네. 다음 뭐죠? 일정 일정을 힘내서 위해서. 다음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진정한 아, 프로들이에요. 네. 알부민. 네. 알부민. 2090. 네. 이거 먹고 가야지. 그렇습니다. 저희 일정이 많아요. 네. 오늘. 아, 진짜 오늘 알고는- 몇 개 드세요? 5개 하세요? 4개? 5개. 5개. 오늘 하루에? 지난주엔 6개였어요. 아침에 이미 하고 오시고 끝나고서 또 매부쇼 가시고 다시 또 JTBC 오십니다. 그 알부민 없으면 안 되겠네 진짜. 하나 먹어야 돼. 남재현의 알부민 2090. 네. 취재 편의점에도 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갈 때 앨범이 하나 더 줘요. 네 오늘 힘내서 나머지 일정도 잘 소화하시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장르만 여의도 내일 금요일 순서 금요일엔 또 여러분의 주머니도 채워드리는 그런 코너도 있으니까 내일도 함께해 주시고요. 내일 오전 11시에 저희는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